김성근 교수님 포함 하나님 이렇게 귀한 하나님 GTS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아멘. 위해서 하나님 멀리서 또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이 이를 위해 동참한 모든 사역자 위에 여호와의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단지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주관 영혼을 바로 인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 아멘. 수고하고 애쓰시는 하나님 우리 김성길 교수님 위해 건강에 건강을 덧입혀 주시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지혜의 영을 덧입혀 주셔서 더욱더 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많은 것들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공부할 때 하나님 참여한 모든 자에게 성령의 일깨워 주심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은, 자, 여기는 GTS 묵상 다 잘 하시는 분들이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또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일단은 GTS 묵상을 꾸준히, 그러니까 매일 밥 먹듯이 꾸준히 하도록 습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자, 우리 KDM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보고 지나갑니다. KDM의 프로그램은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이 안에 다 들어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앞으로 뭐 더 연구라기보다는 이제 성경 66권을 이렇게 읽고 그 속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본인 스스로가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결국 성경 읽기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부 프로그램으로서는 뭐 이 정도면은 다 충분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을 정리하는 성경 66권을 정리하는 정체성, 그리고 제자 훈련, 그 다음에 이제 G7, 그리고 이제 묵상 프로그램이에요. 이 두 가지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게 되고, 이 G7과 GTS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접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 그다음에 뭐 조리원 엄마들 교육이라든지 또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그런 이제 가정 클리닉이라든지 또 아이들은 독서지도, 학습지도 이제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죠. 이 두 가지 정체성과 제자 훈련만을 우리가 하고 있었다면은 이제 그런 영역들까지 이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참 아이들이나 또 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G7, GTS 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시고 또 꾸준히 이제 생활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죠. 이 전문가는 이제 이런 지식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임상을 많이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제 현장에 맞는 응용 프로그램들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GCS, 이 우리 KDM의 어떤 정신, 사상, 이 성경적 정신 사상, 이것이 경제를 이루고 또 어떤 그 사회 문화를 이루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드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G7은 사람에 대한 공부예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반대로 또 사람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달해주는 대상이 사람이고 예수님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바르게 알아야 교육도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어떤 문명, 문화도 만들어 갈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가는 이제 동물처럼 살아가는 인간들의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한 그런 시도 내용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중심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GTS 묵상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GTS 이제 묵상은 밑에 쭉 내려가시면은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그래서 GTS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한 묵상 훈련이에요. 뭐 했다, 안 했다. 뭐 공부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묵상은 호흡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호흡하는 것처럼 꾸준히 묵상을 통해서 영감을 얻고 그러면은 뭐 우리 개인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얻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영감이 내 안에 계속 꾸준히 임하고 머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삶의 현장의 변화 발전입니다. 아이들은 재능 개발, IQ, EQ, SQ의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이죠. 그래서 부모들이 GTS 묵상을 꾸준히 하는 분들은 아이들과 좋은 소통을 가질 수 있고 또 잘 교육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위해서 이것은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개인 묵상용으로 사용하게 되고 하나는 이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시스템으로 교회 학교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묵상의 현장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GTS 묵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GTS 묵상 프로그램, 묵상 프로그램에 대한 책이 3-1에서 정리를 했는데요. 3-1, 우리 3스텝으로 새로 정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3-1, GTS 하브르타 묵상. 이 묵상의 핵심은 572예요. 572를 어떻게 잘 사용을 하느냐. 그래서 5는 그림을 분석하고 또 생각을 키우는 능력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혜의 영역 또 혹은 아이들의 공부하는 두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7은 7가지 주제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래서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인데요. 우리가 그냥 매일매일을 주제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면은 변화와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뭐 삶이 항상 똑같고 뭐 재미도 없고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주제 그날의 제목을 생각하고 살면 변화도 만들고 또 발전도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어, 오늘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고 뭔가 배운다면 그 다음에 응용을 해야 되겠죠. 배우는 것은 씨앗을 얻는 것과 같아요. 근데 응용을 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지 않는 씨앗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GTS 또 G7 뭐 이런 것들을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면은 내가 배운 것들을 어디엔가 활용하고
응용해보는 노력과 또 그런 어떤 도전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배우고 응용하기. 아이들에게도 항상 뭘 배울 수 있겠니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잘못했을 때 야단치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야?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면 항상 아이들은 배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아주 중요한 교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가지 주제는 이렇게 매일, 내일은 주일인데요. 내일의 주제는 함께 나누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받은 복을 땅의 모든 민족에게 나누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식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또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새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어떤 현장이죠. 모든 만물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잘 돼야 돼요. 우리 인간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 먹는 것이 잘 들어가야 되고 또 배출되는 것이 잘 돼야 이것이 신진대사를 잘 해서 건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7가지 주제를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이 묵상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책에서 처음에는 묵상을 시작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생활 속에서 묵상 훈련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사용합니다. 또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사용하면 컨설팅을 잘 할 수 있어요. 컨설팅이라는 것은 점검하는 겁니다. 뭐가 제일 중요한지, 또 숨겨져 있는 것은 뭐가 있는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잘 분별하면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죠. 또 숨겨진 것, 뭐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걸 잘 찾아내거나 또 더 어떤 그 효과적인 비즈니스 방법들을 잘 찾아낸다면은 훨씬 더 효과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숨겨진 비밀 찾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점검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볼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점검하고 이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이제 독서 지도와 그다음에 학습 지도 요 7가지 주제 그 중에서도 앞에 있는 3가지만 잘 사용하셔도 훌륭한 학습 지도, 독서 지도가 될 수가 있어요. 첫째 날 주제는 전체를 기억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읽은 책에 대해서 또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다면은 훨씬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것 찾기죠. 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자,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자, 뭐 어떤 서술형의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이런 것들만 바르게 알아도 훌륭하게 지도할 수가 있어요. 독서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뭐,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질문 만드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한 내용들을 다시 질문으로 만들어 보고 답을 써보게 하는 거죠. 문제의 원인을 찾는 방법, 결과를 찾는 방법. 기획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걸 잘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3가지만 아이들에게 잘 활용을 해도 아주 훌륭한 학습 지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을 건지, 어떤 신앙의 비전을 만들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까지 가면은 인생이 훨씬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과목과의 관계 성공하기. 그래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찾고, 감동적인 걸 찾고, 재밌는 부분 찾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아서 그 과목을 성공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 그리고 배우고 응용하기. 제일 효과적인 공부는 공부한 것들이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찾아서 사용되는 현장을 보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어딘가에다가 응용해 보는 것이 아주 제일 효과적입니다. 이런 공부는 절대 안 잊어버리죠.
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학습 지도에 잘 사용할 수 있고 효과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는 질문 만드는 훈련과 결국은 질문이에요. 결국은 마지막은 다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 뭐, 챗GPT가 요즘에 많은 분들에게 정보의 유익을 주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국 그것도 어떤 질문을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질문의 수준이 높아져야 그 내용도 잘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질문을 만들 줄 아는 훈련. 더 좋은 질문, 부모들과 자녀 관계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뭐 왜 이래 해, 안 해,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질문을 하면 아이가 움직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고안하면 질문을 통해서 좋은 교재를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우리 GTS 묵상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주님과 소통입니다. 주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묻고 영감을 얻는 훈련이죠. 그래서 5, 7, 2가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이고 모든 교육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고 또 주제를 가지고 변화 발전을 만들어 가는 거고 결국 질문 잘하고 영감 얻는 훈련 결국 이게 모든 교육의 핵심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변화 발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또 교회 학교 프로그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앞으로 이 운동을 주로 하는 우리 젊은 지도자들이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에게 그동안 이제 교육하면서 시도를 해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의 시도해 본 내용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효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식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 사실 교회 학교라고 하는 것, 그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은 전문가가 없죠. 뭐, 신학교에서 뭐, 교육대학원처럼, 교육학과처럼 교육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나와서 아이들을 담당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신학 자체를 하고 나와서 뭐, 교회에 들어와서 전도사 과정을 거치는 중에 뭐, 애들도 맡아보고, 뭐, 청소년도 맡아보고 이런 거지. 무슨 뭐 교육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와서 또 뭐 상담대학원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와서 아이들을 담당하거나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의 교회 학교가 이렇게 몰락하고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전문가가 없는 현장은 결국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 교회의 교육자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늘 교육하고 이루어 왔는데, 뭐, 제 마음에 100%쏙 드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담을 할 줄 알고, 개인 면담을 할 줄 알고, 또 좋은 그런 그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방황하던 아이들이 또 제자리를 가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또 주일날도 GTS 방식의 어떤 성경의 설교 분석이라든지, 뭐 평일날 상담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그동안 교육한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뭐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뭐 상담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아니고 또 사실 기독교 학교 안에서의 상담이라는 거는 우리 기독교 상담학은 사실은 다 짬뽕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독교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은 성경을 중심으로 한 치유 상담이나 이런 게 학교 안에서 명확하게 커리큘럼화해서 교육하고 임상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사교육이죠. 이런 걸 통해서 그래도 그렇게 해 나가는 거를 보면은 그래도 뭐 한 60, 70%, 한 뭐 50점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나머지는 본인들이 또 임상을 자꾸 하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상담도 할 줄 알고, 개인 지도도 할 줄 알고, 또 설교 분석도 할 줄 알고, 이제 이런 걸 조금 더 어떻게 살찌게 만들어 가느냐. 이거는 이제 각 리더자의 몫이에요. 결국은. 자, 그래서 이제 교회 학교로 운영을 할 때 이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결국 여기서 맨 마지막에 GTS 하브르타와 교회 성장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참 좋은 교회 성장의 하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다른 또 단체들과 조인도 하게 되고 사회에 잘 적응을 못하는 애들을 또 관리하는 그런 단체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걸 할 줄을 알면은 지도자들이 그런 단체들과 조인해서 아이들이나 그 부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냥 단순한 교회 학교, 교회 오면 뭐 율동하고 설교 듣고 공과 공부하고 가는 이거를 가지고는 아이들이 제대로 치유가 되거나 발전하거나 재능 개발이 되거나 또 이런 것들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한 끝에 이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 결국 이제 이 하브르타 교회 학교는 이렇게 네 가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묵상, 그다음에 교육, 주일날 GTS 교육, 그다음에 ST 일곱 가지 주제 사용으로 분석, 행사, 놀이 이런 거 진행하고 또 이제 캠프 때 G7의 그런 관계 교실, 또 언어 교실, 성품 교실, 학습 지도 교실 이런 것들을 이제 캠프 때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프에서 하고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또 6개월 동안 그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커가는 거죠. 그렇게 좋게 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입니다. 상담을 위해서 우리가 12가지의 상담의 내용을 정리를 했죠. 그리고 부모 교실입니다. 부모들이 같이 교육을 받아야 그런 부분들이 서로 협력해 갈 수가 있어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학교, 학원만 가지고 지적 능력은 키워가지만은 사람은 지적 능력만 키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또 지적 능력도 그래요. 학교나 학원에만 의존해서는 아이들의 지적 재능도 제대로 커갈 수가 없어요. 잘하는 애들은 잘 나가지만 이제 중간 이하 떨어지는 애들은 계속 그 안에서 고민하고 고통받고 괴로운 시간들만 보내고 있는 거죠, 이게. 그걸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상담 안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교회 학교 시스템으로 가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 시스템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GTS 하브르타, 주일날 설교, 그다음에 성경 설교한 거 분석하기, 이건 ST 분석이에요. 7가지 주제 분석이고 행사, 캠프, 그다음에 설문지, 상담. 그래서 애들 상담은 주로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12가지 상담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 상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관계를 EQ 교육이죠. 이 관계 상담은 EQ 교육입니다. EQ.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지적 재능, IQ 쪽은 발전을 했는데 요게 잘 안 돼가지고 맨날 부모와 싸우고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친구들 사귀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사회에 나가면 이제 사회에서도 왕따 당하고 뭐 인간관계 잘 못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관계 상담, 그 다음에 진로와 비전 상담입니다. 결국 공부하는 목적은, 교육의 목적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서는 교육의 정의를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학습, 그 다음에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인성, 그 다음에 이 체력을 훈련하는 것을 예, 교육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전에서 규정하는 교육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부는 하는데 가야 될 진로, 비전 이런 건 별로 안 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수시로 누가 옆에서 함께 나누고 이끌어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거를 교회와 가정에서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사춘기 상담이에요. 성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아이들 속에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이 사춘기 속에서 있었던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덮어버리고 또 속에다가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간직하고 가게 됐을 때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그것이 이제 문제를 발생을 시켜요, 이게. 그래서 보통 청년 때나 성년 때에 그런 조절이 안 되는 조절 장애로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거. 그래서 사춘기 시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풀어가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게. 그다음에 성품 상담과 교정, 그리고 언어 상담과 교정. 성품이나 언어는 아이들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그 도구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품 훈련이 진짜 중요합니다. 언어 상담, 이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이런 언어들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알고, 언어들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알고, 결국 언어예요. 언어 속에 문화가 들어있고, 언어 속에 비전이 들어있고, 다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지, 또 어떤 언어들을 주변에서 듣고 배우는지, 이런 거를 항상 상담하고 교정해주는, 우리가 뭐 이빨 교정도 하고 뭐 얼굴 교정도 하고 뭐 많이들 해주잖아요. 근데 정말 필요한 교정이 성품, 언어 교정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학습입니다. 학습 상담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어른들에게는 뭐 직장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돈 버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라면 아이들은 학습 상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아이가 학습을 제대로 못 쫓아가거나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은 여기서 성품에 영향 미치고 인간관계에 영향 미치고 그다음에 자기를 학대하게 되고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아주 안 좋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잘 도와줘야 합니다, 이거. 그다음에 중독 문제.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 SNS 중독이라든지 요런 것들 때문에 후천적 ADHD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 자, 그다음에 무기력증이라든지 뭐 분노 조절 장애. 요즘 애들이 화를 불쑥불쑥 잘 냅니다. 왜냐면은 스마트폰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이게 분노를 잘 하게 돼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거나 게임에서 지거나 또 중간에서 부모가 가로막거나 그런 것들이 전부 분노를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걸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코치해주고 상담하고 분노를 안에다 담아놔서도 안 되고 그거를 그냥 폭발시켜도 안 돼요. 그걸 분해해서 어떻게 해소시키는지를 이런 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적응 장애가 필요해요. 적응 장애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분리 불안 장애를 겪는 애들도 많고요. 또 어디 가도 적응을 잘 못해요. 너무 뭐라 그럴까요? 그 상호 관계가 잘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앞에서 관계 상담인데요. 이 자기가 친한 사람 외에는 이렇게 관계를 형성할 줄 아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애들은 어디 가든지 적응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직장에 가도 이런 애들은 직장 생활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주 절친이 아니면은 딴 사람하고 이 좋은 관계를 형성을 못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애기 엄마들한테 교육을 할 때 아이를 키운다는 게 무슨 의미냐, 요 부분을 대해서 내가 많이 이야기를 해줘요.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세 가지를 키운다는 겁니다. 하나는 육체를 키워주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안에 생각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관계를 키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의 관계, 주변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사물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한참 키워줘야 될 때 스마트폰이라는 걸 하나 딱 던져줘서 얘하고만 친해지면 얘가 워낙 강한 친구가 돼버려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를 수용을 잘 못합니다, 이게. 걔하고만 친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커져 가지고 이 어른이 스마트폰을 좋아하는 거하고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좋아하는 거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어른이 스마트폰을 좋아하는 것은 다른 것들을 하기 위해서 또 하다가 휴식 차원에서 뭐 이런 차원에 그래서 다른 현실적 업무가 있을 때는 그 스마트폰을 즉각 내려놓고 현실적 업무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애들은 전혀 달라요. 얘네들한테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게 애들에게 결국은 다른 관계, 이 스마트폰하고의 관계만 막 철저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친구들과의 관계나 이런 거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적응장애. 그리고 주의력 결핍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장애죠, 이게. 그러니까 과잉 행동, 어떤 일에 대해서는 아주 너무 과하다 할 정도로 행동을 깊이 몰입을 해버리고 그 나머지 관계는 전부 다 이렇게 잘 못하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정도는 우리 리더자들이 잘 알고 아이들과 수시로 상담을 하고 이끌어 주면은 아이들은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걸 잘 이끌어 주면은 올바르게 성장을 합니다. 혹 문제가 있어도 애들이 고칠 수가 있어요. 이 고칠 수 있는 시기가 초등학교 때가 가장 적깁니다. 바르게 만들어주고 문제가 있을 때 고칠 수 있는. 벌써 중학교에 딱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그게 나무로 말하면은 벌써 몇 년 된 나무입니까? 그러니까 벌써 커져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이거. 고등학생쯤 되면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초등학생 그리고 사춘기 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하는 거를 많은 부모들이 이 시기를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애가 더 커서 문제가 됐을 때 그때 후회하거나 그때 안타까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때는 수정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참 잘 보내고 거기서 잘 교육되고 잘 만들어지도록 해서 중학교 때 가서 문제가 생겨도 자기 멘토하고 수시로 소통해서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전혀 문제 없이 바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정도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학교 뭐 담당 목회자 혹은 또 교회 학교 부장 또 교회 학교 교사들 정도는 이 부분의 정도에서는 꼭 훈련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거. 네. 뭐 너무 모르고 다 그냥 교사 일도 하고 그러니까 애들을 감당을 못 해요. 이게. 자, 그리고 이제 애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아니라 결국 부모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모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자, 부모 교육. 자,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죠? 자, 부모 교육은 이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심화 과정을 이렇게 처음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심화 과정을 개설을 하는데 그 심화 과정은 이제 G7에서 우리 리더자들이 보면 뭐 생각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재능 개발 IQ, EQ, SQ에 대한 지도라든지 질문법이라든지 공부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 리더자들이 충분히 파악해가지고 요것만 달랑 해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또 뭐 부모가 이제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진 부모들은 바로 치유를 받아서 건강하게 부모가 내면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애들을 잘하고 싶은데도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뭐 애가 잘못한 건 아닌데 애가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엄마의 속에 들어있는 분노 조절이 연관이 돼가지고 애, 애한테 분노를 크게 폭발을 시킵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뭐 동대문 뺨 맞고 남대문 와서 푼다는 식으로 마찬가지예요. 그 내면에 있는 이 덩어리가 아이한테 같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부모들이 꼭 해야 되고 합니다. 자, 오늘 8장 할 차례인가요? 네네. 네. 8장,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네. 오늘 이거 끝나고 그러면 이제 우리 GTS 하브르타 교회 학교에서의 관계된 프로그램은 지금 이제 GTS 묵상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GTS 묵상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572 사용법, 그 다음에 또 하브르타 교회 학교를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제 아이들 그 상담, 또 이제 지금 부모 교실, 이러면은 이제 하나의 세트가 지금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외에 혹시라도 더 들어보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제가 또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G7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는 기능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면서 혹시라도 질문이나 또 더 듣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 8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자, 좋은 엄마 아빠 되기입니다. 음, 자, 부모님들은 누구나 다 좋은 엄마 아빠가 되고 싶어 하죠. 근데 사실 좋은 엄마 아빠가 되려면은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은 원이지만 방법을 모르면 못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요런 내용들을 제가 연구하기 전에 G7이 완성되기 전에는 완성되고 나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 교육을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쉬운 점이 참 많아요. 네. 지금은 참 커버려가지고 이제 손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도 이제 그때 당시에 소통이 지금도 잘 소통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참 이런 내용을 내가 그때 좀 알았더라면 참 이런 부분들을 내가 좀 충분히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부모가 되면 부모 학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로서 갖춰야 될 자세, 또 부모가 가르쳐야 될 교육의 내용, 학교와는 다르게 해야 될 부분들이 뭔지, 또 치유의 기능,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알고, 그러면은, 아이들을 보다 더 잘 발전시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제공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는 삶의 패턴을 바꿔라. 보통 이제 아이들의 문제를 다루다 보면은 결국은 부모의 삶의 패턴을 이제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아이들의 대부분의 행동은 부모로부터 다 보고 듣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이들은 이렇게 글로 배우고 말로 배우는 것보다 이렇게 눈으로 사진 찍듯이 부모의 삶을 찍어버려요, 이렇게. 그게 뇌가 가지고 있는 그 모방 현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크면서 자기 아빠의 행동하는 걸 보고서는 나는 우리 아빠처럼 행동하지 않을 거야.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이성보다 더 앞서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무의식 속에서 행동하는 습관입니다, 이게. 요거는 뇌에서 다 카메라로 이미 다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메라로 찍어버린 것이 내가 판단하고 행동을 취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빨리 앞에 가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은 왜 내가 이렇게 아빠처럼 행동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좋은 부모는 삶의 패턴, 참 잘 만들어 가야 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빼고 긍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바꿔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애들은 다 어디서 배우느냐? 우선 내면의 세계 속에서 창세기 3장에 있어요. 죄성에서 나오는 본질적 부정적 의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부모로부터 보고 듣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리고 학교나 사회로부터 보고 듣는 정보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걸 빼고 긍정적인 말 행동으로 바꾸라.
부모의 가치 중심에서 자녀의 가치 중심으로 바꿔라. 물론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신앙생활을 부모가 열심히 했는데 자녀 시대에 와서 난 못하겠다. 이런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막 무대뽀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가치, 왜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를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그 아이의 가치를 인정해 주면서 신앙의 소중함을 행동과 삶으로 보여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존경받는 사람의 삶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막 말과 또 막 억지로 강요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존경하는 부모로서의 가치 이런 것들을 가질 때 따라올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말하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상처는 잘못된 대화에서 만들어집니다. 폭언, 무시하는 말, 비교하는 말, 일방적 지시와 명령, 단점만 지적해 야단치는 말, 부모의 생각만 강요하는 말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때는 아들에게 말할 때마다 아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경우도 있죠.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겠냐, 누군 어떻다는데 넌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냐, 뭐 자기 말만 하고 자녀의 말은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언어에 대한 부분, 보호자의 삶에서 리더자의 삶으로 바꿔라 하는 거예요. 예, 부모가 그냥 보호자가 아니라 리더십. 네. 보호자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너 옷 입혀주고 뭐 학교 보내주고 이런 역할이라면 리더자는 아이의 내면에 있는 생각을 키워주고 끌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명령 지시를 질문과 토론 방식으로 바꾸라.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의 기본은 유교입니다. 유교는 명령이에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시하면 그대로 따라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가정 문화라든지 우리나라의 삶은 대체적으로 명령을 주로 합니다. 말 안 해? 너 이렇게 안 해? 너 그럼 혼날 줄 알아? 뭐, 야, 이렇게 좀 해. 왜 안 해? 이렇게 해. 이런 식이죠. 이거보다는 질문, 토론 방식으로 이게 본래 인간이 만들어진 틀입니다. 이게 인간은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는 명령만 내리면 그대로 움직입니다. 로봇은 명령만 내리면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명령을 내리면 그걸 듣고 아닌데 긴데 이런 거를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뇌의 구조가. 그러니까 거기서 거부도 당할 수 있는 거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족회의 이런 거 어렸을 때 하는 게 좋고요. 얼어붙은 분위기를 따뜻한 휴식 공간으로 바꾸라 하는 겁니다. 항상 싸우고 분쟁하는 환경, 자기 의견을 말했다가는 야단만 맞는 환경, 아무리 잘해도 단점만 찾아내 지적하고 호령하는 환경, 이런 환경은 얼어붙은 땅과 같아요. 얼어붙은 땅에서는 새싹이 나는 게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화평이 이루어지고 용서와 용납이 있고 실수를 용납하고 그럴 따뜻함이 있는 곳에서 바로 창의력, 친화력, 도전정신 등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서로를 위한 질문, 피드백의 분위기로 바꿔라. 아이의 잘못만을 지적하는 일에 익숙하던 삶의 스타일을 자기를 돌아보기에 익숙한 삶으로 바꿔보는 거죠. 아빠가 고쳐야 할 부분이 뭔지 말해줄 수 있겠니?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여덟 번째, 나타나는 현장을 보던 눈에서 가려진 감정을 보는 눈으로 바꿔라. 아이가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감정을 이해하는 이걸 들어줄 수 있어야죠. 실수와 문제를 책망하지 말고 교육과 놀이, 휴식의 기회로 삼아야 되죠. 아이들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실수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건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이에요. 그런데 많은 자녀들이 실수 앞에서 상처받고 병들고 그들의 꿈과 비전을 버립니다. 자녀들이 실수의 부모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이기주의적인 삶의 태도에서 공익적 삶의 자세로 바꿔야 합니다. 자녀가 성공적 인생을 살기 바라면은 이기적인 자녀로 키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자기가 자기 인생을 실패하게 돼요. 배려하고 공익적인 삶을 사는 사람으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게.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게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신앙은
기본이 하나는 샤머니즘이고 하나는 유교예요. 유대인들의 신앙의 배경이 율법 종교였던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기본은 샤머니즘과 그리고 유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정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신은 빌기만 하면 되는 대상. 그러니까 교회 가서 열심히 빌고 그런데 집에 와서 가족과의 인격적 관계는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샤머니즘입니다. 유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 아버지의 권위를 높이고 임금의 권위를 높여서 정치적인 틀로 만들어진 것이 유교입니다. 그래서 죽은 왕의 유훈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통치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는 다 지시와 명령 안 하면 죽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뭐 부드러움이나 신앙에 가지고 있는 예수의 정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소통의 문화나 존중의 문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잘못하면 교회 부모의 이중적 모습, 교회 가서 아주 경건하게 그러던 사람들이 집에 와서 다투고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막 이런 데서 아이들은 신앙을 떠나는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질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모든 걸 돈에 의지해서 보다는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 또 이런 것들을 바르게 교육하는 거죠. 자녀 앞에서 싸웠으면 반드시 자녀 앞에서 또 화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행복한 부모 삶 살기. 먼저 독립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기본이 이게 삶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은 독립이에요. 독립. 혼자 처음에 개인으로 태어납니다. 처음부터 가족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로 넘어가서 생육번성,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의 많은 문제는 서로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데서 발생을 해요. 의존도와 함께 감시, 감독, 막 이게 전부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은 없고 공동체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개인이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은혜 받는 삶, 부부가 가끔 상담하다 보면 우리 남편을 신앙생활 잘하게 하려고 막 억지로 묶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의 신앙이 건강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그 속에서 독립적 신앙 관리가 잘 되면, 그 다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친밀감을 높이게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네. 마음이 아무리 급해도. 자, 그래서 의존도. 그 다음에 자기만의 행복 프로그램, 이런 거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본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행복 프로그램들이 뭔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부지런히 만들어야 돼요. 뭐, 운동, 업무, 대화, 뭐, 영화, 산책, 쉼, 뭐, 이런 거, 꿈과 비전, 다 이게 행복의 비전이에요. 자기 개발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부부의 행복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 해도 얘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본 일이 없으면은 결국은 행복을 못 만들어내요, 이게. 그래서 부모의 행복, 부모가 서로 존중히 여기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몬. 그래서 서로 어, 부부가 서로의 장점 찾아 개발해주고, 뭐,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취미생활, 부부가 행복을 위한 충분한 소통과 피드백, 다른 사람은 행복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면서 부부가 서로 불행하게 살면 이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래서 부부가 서로 소통하고 어떻게 하면은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여행도 하고 또 뭐 같이 이런 다양한 그러니까 개인 행복 프로그램 그리고 개인의 독립 이런 거를 아주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잘 가져야 돼요. 자, 그리고 갈등 해결. 네, 그래서 갈등을 해결할 때는 갈등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다 갈등의 요인들이에요. 자,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제가 요 도표 굉장히 많이 실어 놓는데요.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맨 속에 이루고 싶은 본능. 그 다음에 이거는 생각지 않고 이 앞에 것만 다뤄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공감만 해줘가지고 해결이 되나요? 결국 이루고 싶은 본능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소통의 방법도 잘 알아야 됩니다. 부부가 5가지의 기본, 경청, 공감, 좋은 말하기, 좋은 소초와 이르기 이런 거예요. 자, 갈등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제가 늘 사용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의지가 있는지, 상황 분석, 상대방의 좋은 점, 장점, 성장 과정.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상대방의 정체성이 뭐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아, 당신의 남편은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네요.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이 정체성을 허물려고 하면은 이게 다툼이 일어나요. 이거는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변화시켜 갈 수는 있는 거예요.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는 자기 방어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자기가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면의 자기 방어법 이렇게 10가지. 그 다음에 또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네, 그래서 하나는 가정에서 부모가 좀 변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부부가 행복한 부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나요? 질문 있습니까? 자, 없으시면 오늘 이어서 오늘 우 목사님이 예, 지금, 진행하시나요? 예, 예. 우 호스트로 저한테 목사님. 목좀 넘겨주십시오. 예. 네, 공동 호스트